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문법 네 번째 수업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법의 요소 부분에서 종결 표현하고 그리고 높임 표현에 대해서 먼저 좀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문법의 요소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요. 먼저 이 종결 표현하고 높임 표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부정 표현이라든지 시제와 상을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가지고 문법의 요소 부분을 그러면 문장 표현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 종결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종결 표현은 이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종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는 뭐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감탄형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할 때는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청유형으로 종결하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종결 어미를 통해서라고 하는 어떤 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뭐 할아버지께서 뭐 신문을 보셨다 같은 예문에서 이 보셨다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하에 드리면서 종결 어미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셨다는 이 형태소를 보시었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시었다를 이렇게 봤을 때 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이제 어미가 되는데, 이 어미에서도 어미가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어말 어미 앞에 온다고 해서 얘를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모두 어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미도 여기도 시와 어시 이제 둘로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선어말 어미는 같은 경우가 바로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낼 때 이 시가 사용되는데, 바로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된다. 그랬을 때 이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물론 어말 어미인데 어말 어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문장을 마무리하는 종결 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결 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용언이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언인데, 이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문장 성분, 관용어나 부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는 명사절이 되는 경우 명사형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성질이 전성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전성어미죠. 뭐 부사형 전성어미, 또 아니면 관용사형 전성어미, 아니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이 어말어미 중에 이제 문장을 끝마치는 것이 이 종결어미고, 이 종결어미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뭐 의문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결합됨으로써 이런 문장 종결 표현 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어떤 문장 종결 표현에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평서문은 평서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문은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문은 청유형 종결어미, 뭐 자 같은 경우,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요, 군, 군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또 자, 그러면 이 평서문, 의문문 또 상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이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이 단순하게 또 객관적으로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평서문에는 이 다라고 하는
이 평서형 종결어미가 사용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에 이 내렸다 같은 경우에 다가 있죠. 그래서 이 내렸다를 참고로 그 형태소를 분석하면 내리, 엇, 다가 되겠고요. 이 내리다의 내리가 어간이 되고 이 엇이 바로 과거 시제 선어머어미, 다가 바로 평서형 종결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평서형 종결어미가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상대 높임에서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요. 그래서 격식체는 뭐 하십시오체, 뭐 하오체, 그 다음에 하계체, 헤라체가 있고,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오체가 있는데, 그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각각의 상대 높임법에 따라서 이 종결어미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다는 이 격식체, 상대 높임의 격식체 중에서 이 헤라체에 해당하는 평서형 종결어미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또 상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높임법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의문문으로 가도록 하죠.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어미가 바로 격식체, 헤라체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뭐뭐니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정 의문문, 하나는 설명 의문문, 하나는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 수사 의문문은 제외가 되고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킨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수사 의문문이 일종의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죠.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화자가 이런 어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밖에 비가 오니? 라고 하면 예, 비가 옵니다. 아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밥 먹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니요, 먹었습니다. 뭐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의문문. 언제, 누구, 무엇 등의 의문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비가 내렸니? 그러니까 이 부터는 이제 조사가 되는 거고요. 언제가 바로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죠. 비가 내렸니? 라고 하면 뭐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뭐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한다면 점심은 뭘 먹었니?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수사 의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이나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즉,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답을 화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당연히 그 사실을 안다. 뭐 라는 경우. 또는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저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바로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내려갑시다. 자, 명령문은 알아, 어라, 그래서 알아나, 어라와 같은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거고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학교에 일찍 와라 같은 경우에 이 와라를 형태에서 분석하면 오다에 알아라고 하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된 꼴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청의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다는 점이 명령문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명령문은 화자가 이 듣는 상대방,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너가 해라라는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거라면 이 청의문은 함께 하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함께 하도록 제안하는 그런 어떤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출발하자라고 하면서 청의문 같은 경우에는 자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명령문과 청의문이 이제 공통적으로 두 가지 어떤 제약, 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활용되는 어떤 그 용언이 동사만을 사용 가능하다. 동사만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 즉, 용언에서 형용사는 명령형과 청의문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품사 부분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어떤 구분하는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뭐 예를 들어서 좁다 같은 경우에 청유형 좁자, 뭐 아니면 명령형 좁아라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죠. 예쁘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뻐라 불가능하고요. 예쁘자 이런 어떤 청유형, 명령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뭐 읽다, 뭐 먹다 같은 보다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을 읽자, 뭐 책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동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시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가 바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at, at이 있고,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get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출발했자라든가 출발하겠자 이런 어떤 표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제약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나라는 격식체에서 헤라체의 감탄형 종결어미입니다. 자, 구나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감탄문이고,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를 사용한다.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하면서 노력했구나 이렇게 감탄형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뭐 형용사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다워라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름다워라 같은 경우를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답다의 어간에 여기에 아라 어라가 이렇게 결합된 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어라는, 이 형용사에 결합된 어라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아니고요. 아까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라는 형용사에게 감탄형 종결어미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워라의 어라는 감탄형 종결어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러면 높임 표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높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대상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주어인 경우에는 바로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서술어의 대상, 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청자죠. 이 청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방인데, 그래서 이 문장의 서술어의 주체, 그 다음에 이 서술어의 객체, 그 다음에 그 말을 했을 때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우리가 높임법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참고로 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만 높임법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이 낮추는 표현도 높임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폭넓게 참고하시고요. 자, 높이려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문장의 주체, 주어를 높이는 경우,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경우, 객체, 서술어의 대상, 서술어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라면 그 서술어의 대상을 높이는 경우,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체 높임법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은 화자가 주체, 즉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그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선어말어미 의시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주격조사 깨서나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이때 특수한 어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님과 같은 전미사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계시다, 주무시다도 특수한 어휘지만 명사 같은 경우에 할아버님의 나이라고 하지 않고 연세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춘추라고 한다든가,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 댁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밥이라고 하지 않고 뭐 진지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실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진지를 드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뭐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같은 경우, 뭐 이런 읽으시다, 의시에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특수한 어떤 서술어나 동사나 아니면 명사 또는 전미사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의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예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이면은 있으시다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틀리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 배웠고, 그것을 또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으십니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통해서 지금 높이고 있죠, 선생님을. 그래서 님이라는 전미사를 통해서 높이고 있고, 깨서라고 하는 이 주격조사를 통해서 또 선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십니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기본형이 읽다죠. 읽다에 의시하고 그 다음에 비읍니다가 이렇게 결합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의시가 바로 주체를 높여주고 있는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때 주체를 높이는 것이고, 이 비읍니다는 이 하십시오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읍니다는 이 상대를 또 높이고 있는 종결어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높임을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와 깨서라고 하는 조사, 그리고 의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높이고 있고, 비읍니다는 상대 높임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 두 번째 간접 높임은, 이 선생님께서는 되게 책이 많으십니다 같은 경우에, 이 많으십니다가 이 책을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간접적으로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존중하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게 책이 많으십니다는 이 선생님의 소유물인 책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생님께서는 지금 댁에 계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 특수 어휘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을 또 높이고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통해서도 높이고, 또 댁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의 어휘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통해서 선생을 높이고 있고,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통해서 높이고 있고, 지배이라고 하지 않고 댁이라고 하면서 또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 있으신다,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높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또 간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있으시다가 맞는 표현이죠. 수업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 수업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뭐 소유물은 아니지만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으로 가도록 하는데, 그 전에 이 주체 높임에서 여러분들 참고로 그 압존법도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진 않지만 좀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주체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주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주체를 높이지 않고 누른다, 즉 낮추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높여야 할 주체를 듣는 상대를 고려해서 낮추는 표현을 우리가 압존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요. 할머니, 엄마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잘못됐냐면, 이때 할머니가 그 청자잖아요. 바로 이제 상대방이 되는데, 이 상대방이 이 주체보다 더 높죠. 이걸 말하는 화자보다는 물론 주체가 높지만, 그런데 이때 이 상대방이 주체보다 높기 때문에 이 깨서의 주체를 높이는 이런 조사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같은 경우에 오다에 그 다음에
비읍니다, 씁니다가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데 이때 시도 마찬가지 주체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한다? 할머니한테 말할 때는 할머니, 엄마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라고 할머니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할머니 상대방을 고려해서 주체를, 화자보다 주체가 높지만 말하는 사람이 자식인 경우에 주체가 높지만 할머니가 더 상대방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체를 누린다. 압존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상대 높임으로 가도록. 이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때 상대방은 바로 청자, 말을 듣는 상대방이고요. 그 다음에 낮춤의 태도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높여야 될 대상을 높이고 또 낮춰야 될 대상을 또 적절한 상황에서 낮추는 것이 바로 높임법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나뉘고, 그리고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크게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데, 이 격식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격식을 갖춰야 되는 상황, 격식을 갖추는 상황이다, 상황에서 사용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가 먼 상황, 이런 경우에 격식체를 또 사용합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격식체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사용되는 경우에 격식체를 사용하고요. 비격식체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친근한 관계에서 이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런 어떤 비격식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좀 가까운 상황이고, 이건 상대방,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멀고, 비격식체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가까울 때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격식체는 크게 네 가지, 하십시오체와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는데, 이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는 높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계체와 헤라체는 낮추는 어떤 말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비격식체 해오체는 높이는 어떤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체 같은 경우는 낮추는 어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종결 표현에서 설명했을 때 이 각각의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오체, 해체마다 이 종결어미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수능에서는 뭐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수능시험에 언어와 매체, 언어 부분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3 내신 같은 경우에도 이 수능 특강 자체에서 그것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표를 주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묻는 어떤 수준으로 고3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학교 선생님께서 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오체에 관련된 그런 종결어미들을 모두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중요하니까 꼭 이걸 기억해라 라고 한다면 내신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고2 학생들이나 고1 학생들도 이 상대 높임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1, 고2 학생들은 각각의 종결어미들을 꼭 암기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객체 높임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과 관련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객체 높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 높임법의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다양한 어떤 종결어미가 변화되는 어떤 양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오체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또 기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암기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 격식체의 해라체를 좀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해라체 같은 경우가 문법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데 예문으로 이 해라체 종결어미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종결어미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종결어미에 실제적인 어떤 사례가 되는 단어들을 좀 집어 넣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해라체와 해체와 해오체는 사례를 지금 집어 넣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단어의 어간을 여기에 좀 결합을 시켜서 그 단어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그래서 해라체 같은 경우에 평소형 다, 의문형 니, 명령형 알아 어라, 청이형은 자, 감탄형은 는구나가 있는데요. 가다에 가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가다가 되죠. 간다도 되고요. 그래서 가다. 그리고 얘는 가다에 얘를 니를 넣었더니 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 어라에 아라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라 또는 가거라. 이건 불규칙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라 또는 가거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이형은 자를 넣어서 가자. 그 다음에 감탄형은 가는구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계체 또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할까요? 평소형은 네, 의문형은 뭐뭐나, 명령형은 개, 청형은 새, 감탄형은 는구먼이니까 가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가네가 되겠죠. 가네. 그리고 의문형은 가는가, 명령형은 가게, 청형은 가세, 감탄형은 가는구먼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하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낮춤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자주 잘 보시냐면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장인 장모가 이 사위한테 이렇게 하는 말투에 이 하계체를 좀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위가 좀 낮은 사람이잖아요. 장인 장모가 좀 손윗 사람이고, 그런데 좀 대우를 좀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계체를 좀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오체 같은 경우에는 이 평소형, 의문형, 명령형이 다 종결어미가 5가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청이형이 비읍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이 비읍시다는 학생들이 좀 하십시오체로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암기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는구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가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평소형 가오, 의문형 가오, 명령형 가오, 청이형은 갑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이형 같은 경우에는 갑시다. 그 다음에 감탄형은 가는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가장 높은 표현이 됩니다. 격식체 중에서 가장 높은 표현이 되는데 하십시오체라고 하죠. 평소형은 비읍니다. 의문형은 비읍니까. 명령형은 비읍시오. 청이형은 시지오. 감탄형은 뭐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다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평소형 갑니다가 되겠죠. 의문형 갑니까가 되는 거고요. 명령형 가십시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청이형 가시지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탄형은 따로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격식체와 비격식체 각각의 어떤 양상에 따라서 종결어미가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객체높임법으로 그러면 그 객체높임법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서술어의 대상이다 또는 서술어가 대체적으로 이제 동사가 오는데요. 이 동사 행위의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또는 배다, 뵙다 등의 몇몇 동사에 의해서 실현되거나 또는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 높임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동사뿐만이 아니라 또 부사격 조사 깨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어휘, 다른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할아버지께 뭐 밥을 차려드렸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할아버지께 밥을 차려드렸다고 하지 않죠? 진지를 차려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서는 부사어가 되죠. 그래서 이 차려드렸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라고 하는 이 깨를 통해서 객체를 높이고 있고요. 또 밥을 차려드렸다라고 하지 않고 진지라고 하는 이 높임의 어휘에 해당하는 명사를 통해서 또 객체를 높이고 있네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께가 이제 부사어에 해당이 되고 이 깨를 통해서 또 객체를 높이고 있고요. 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드렸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상대 높임도 배웠으니까 이 상대 높임을 적용해 보면 종결어미가 다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격식체에 해당이 되고 격식체의 헤라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헤라체에 평서형 종결어미 다를 집어넣고 있네요. 자, 다음 문장.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할머니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객체를 높이고 있고요. 동생이 할머니를 데리러 갔다라고 하지 않고 모시러 갔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모시러가 바로 특수어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시다를 통해 가지고 또 할머니의 객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높임법과 그 다음에 문장의 종결 표현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그 파트 강의에는 부정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인용 표현, 그 다음에 시제와 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두 번째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에 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